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학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학개론은 유일하게 학과목인데요. 개론이라는 말이죠. 개론. 경제학 개론, 법학 개론, 건축학 개론, 영화도 있죠. 건축학 개론. 이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룹니다. 거기에 대한 역사라든가 그 학문에 대한 역사, 또는 그 학문의 전반적인 사항들, 별의별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게 개론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 하면은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개 같은 이론이라고 할 만큼 잡다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잡다한 내용들이 부분적으로는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부분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얘는 얘하고는 관계없는데 쟤하고는 관계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관련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부분들을 다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 중에서 나는 예를 들어 중요한 파트가 5파트가 있어요. 그 5파트 중에서 최소한 4파트 정도는 내가 좀 정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정도는 잘 몰라도 이게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근데 2 이상이 커버가 안 된다.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구체적인 분야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됩니다. 특히 야간반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학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총론은 개론이라는 과목 중에서도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분량은 거의 이게 3문제면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분량으로 출제 분량으로는 10분의 1이 안 되는데 근데 이 교재 분량으로는 거의 뭐 한 5분의 1, 6분의 1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요거는 좀 해야 됩니다. 요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세요. 하면 그거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요 부분만 계속 보는 거예요. 요 부분만.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보다가 이제 손 놨다가 다시 그 부분 보고 손 놨다가 다시 그 부분 보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시간 들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중요한 파트죠. 이 경제론이 중요한 파트고요. 이거는 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뒤에 정책론을 공부할 때 이 정책론의 내용이 경제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경제론 파트는 한 7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7문제. 많으면 이제 8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되고요. 정책론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정책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 경제론 쪽에서 말하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지금 뭐 어떤 정책들 세우잖아요. 지난 8월 달에 DTI 뭐 LTV 규제 완화한다 이런 말 했었죠. 대출 규제 완화했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 완화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게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집을 좀 더 사기는 샀죠. 대출 받기가 쉬워지니까. 그렇게 해서 좀 부동산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경제론이 이제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자격증 취득을 떠나서 이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모두 다 수요 공급 얘기를 해요.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얘기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전부 수요 공급으로 얘기합니다. 시장이라는 무대가 있어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가 등장하고 공급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가 무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두 주연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두 주연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거죠. 그 연기하는 작품의 제목은 뭐냐?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이라는 작품을 연기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많이 등장하게 되면은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자가 많이 등장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 중개사무소를 하나의 시장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 시험에 공부할 때는 중개사무소라는 이곳에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도 오고 물건을 팔려는 사람도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이 오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올라가는 거죠. 팔려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은 가격은 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연기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결론은 간단해요. 결론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상 다 알고 계십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간대요. 기름값이 올라간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국제 기름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수요가 많아지거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결론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요. 학문으로 하는 관점에서 그 과정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진대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공급이 많아지거나 수요가 줄어들거나.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름을 별로 안 사요. 각 나라에서 경기가 좋아야 이 공장 돌리고 무슨 석유화학 제품이 만들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수요가 없는 거예요. 기업에서. 그러니까 국제 유가는 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새 전세가가 높다 그래요? 낮다 그래요? 전세가가 높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전세가가 높은 이유도 전세 수요와 전세 공급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세가가 높은 이유는 전세 수요는 많아지면서 전세 공급은 줄어드는 거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체계적인 그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거 그거를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 자격을 떠나서도 어디에서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 현상에는 바로 그게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더라도 국제 금값이 올라간다. 국제시장에 금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뭐예요? 둘 중 하나. 하나는 수요가 많아지거나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왜 수요가 많아지느냐 물으면 대답을 못해도 수요가 많아질 거다 또는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책이에요. 지금 부동산 수요가 영 지금 죽어 있어요. 부동산 수요가 영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정부가 개입해서 보태주는 거죠. 야, 대출 많이 받게 해줄게. 또 취득세 등록세 깎아줄게. 그러니까 많이 사라. 이 소리 안 해요. 그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또는 공급자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라는 곳에 개입하는 게 바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도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다음에 이제 투자론을 공부합니다. 이 투자론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각각 여기 다 계산 문제 다 있습니다. 여기도 계산 문제, 여기도 계산 문제, 다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투자론의 계산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이 투자론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뭐 부동산에 투자한다, 주식에 투자한다 이 소리가 뭐예요?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거죠. 근데 그 수익을 얻는 곳이요,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 가입하고 오면서 나 투자했다라고 합니까? 은행에 예금 가입하고 오면서 투자했단 말 안 하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자금을 투입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는 곳에 하는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금 가입하는 건 투자한다는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안전한 곳에 돈을 투입할 때는 투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라고 할 때는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는 곳에 돈을 투입한다는 거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투자는 바로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 원금이 있을 거고 나중에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할 때의 수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익이라면 주로 어떤 수익일까요? 여러분들 부동산에 투자하면 얻는 수익. 시세 차익.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자본이득이라고 그래요. 자본이득. 그런 이제 용어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세 차익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라면 자본이득이라는 요 표현은 이제 이 부동산 학교론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이걸 또 세법에서는 양도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이 세법에서는 양도소득. 그래서 거기에다 무슨 세금을 내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그거를 자본이득하고 자본이득세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과목마다 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자, 이 시세 차익 중요한 수익인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도 투자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론에서 주로 얘기하는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을 위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면 우리가 또 뭘 얻어요? 임대료 수입을 얻죠.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때 투자 원금하고 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 수익을 따져보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하고 시세 차익, 자본이득. 임대료 수입을 요거를 소득이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임대료 수입을 부동산 학개론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소득이득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걸 이제 여기에 이제 부드럽게 번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득이득이라는 말을 보고서 낯설지 않게, 아, 이게 임대료 수입이구나, 이렇게 되도록 익숙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소득이득하고 자본이득, 이것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공부를 해요. 근데 여기 7에서 8문제까지, 7에서 8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됩니다. 여기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론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금융론. 금융하면 자금 융통이거든요. 자금을 융통한다 그러면은 이제 남의 돈이 이제 부족한 사람이 남의 돈을 빌리는 거죠. 또는 꼭 빌리는 것만 자금 융통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지금까지 내가 10억 가지고, 아니 5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5억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애를 많이 써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돈만 투입한 게 아니라 내가 노력도 했어요. 근데 워낙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사업 같이 하자. 너 5억만 더 대라. 5억만 대고 같이 하자. 자, 대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지분 1%만 내가 더 갖게 해라. 내가 51%, 너가 49%. 지금까지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라고 해요.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사업을 망했을 때 친구한테 그 친구가 된 5억을 내가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같이 하자고 했을 때는, 그때는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때는 같이 하는 거니까. 사업을 같이 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지분금융이라 그래요. 지분금융. 지분을 갖는 그런 자금 조달이란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한 배를 탄 거예요. 한 배. 망해도 같이 망하고요. 흥해도 같이 흥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친구한테, 야, 친구야, 5억만 빌려주라. 이자는 내가 섭섭지 않게 해줄게. 자, 이렇게 해서 이자 주기로 하고 빌렸습니다. 이럴 때는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리면 나중에라도 돈 생기면 갚아야 될 의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수익을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뭐만 주면 돼요? 정해진 이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부채금융이라고 그래요. 이런 개념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구나. 남한테 빌리는 방법, 요거 이자 주는 게 바로 빌리는 방법이고요. 이자 주는 거 말고 수익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 요걸 배당한다 그래요. 배당. 배당하는 거는 지분금융이라 그래요. 뭐 이런 걸 공부하고요. 근데 요거는 간단한 용어 정도밖에 안 돼요. 더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요게 많이 접해 보았을 거예요.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증식 들어보셨나요?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들어보셨어요? 원리금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 이자를 일정하게 상환한다. 원리금균등 상환하면은 원금 이자 합계가 일정하게 상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린 후에 갚을 때 그렇게 갚는다는 얘기죠. 매달 은행에 갖다 내는 돈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기가 되면은 다 갚아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대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서? 어떤 걸 대출 받았을 때? 아, 집 살 때 그렇게 해봤습니까? 집 살 때 원리금 균등으로? 그렇죠. 2년 거치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2년 거치 후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원리금 균등, 이렇게 대출 받아보셨어요? 집 살 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흔한 게 뭐가 흔한가 하면은 자동차 할부 살 때 매달 할부금이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대표적인 원리금 균등 상황이에요. 매달 내는 금액은 똑같은데 그 중에 원금 상환 부분도 있고 이자 상환 부분도 있고요. 합쳐서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원금은 얼마 갚지 않습니다. 근데 첫 달에 조금이라도 원금을 갚기는 갚거든요. 첫 달에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기는 갚기 때문에 두 번째 달에 내는 이자는 조금은 낮아지는 이자거든요. 조금은 낮아지는 이자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똑같이 갖다 주니까 두 번째 달은 원금 갚는 크기가 약간 더 많아져요. 그러면서 점점 이자 지급분은 점점 작아지고 원금 상환분은 점점 커지는 방식입니다. 그런 게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리만 대피다 가시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여기 금융론에서 이 저당 상환 방법이라 그래요. 저당 상환 방법.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저당 상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잘 들어보기 힘든 내용이에요. 저당 유동화라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게 참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IMF 이후에 이 저당 유동화가 사실 사연이 많은 내용입니다. 이게 IMF 이후에 그 세계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이 다 이놈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놈이 그거하고 관계 있어요. IMF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세계 금융 위기하고도 관계가 있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좀 접하기 힘들고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건 좀 이게 이제 접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뭐 점증식, 최증식 상환 또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들어보셨어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금융론에서 다루고요. 이게 한 또 4문제에서 5문제 나옵니다. 다음에 각종 부동산 활동론을 공부합니다. 부동산 활동. 제가 부자를 쓰고 이렇게 쓰면 부동산이란 뜻이에요. 부동산 활동. 여기는 이제 부동산을 개발한다, 부동산을 관리한다, 부동산을 이용한다, 부동산 이용 활동, 관리 활동, 개발 활동, 다음에 입지 선정 활동, 다음에 마케팅 활동,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잡다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5개 파트에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평가론이 있어요. 이게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게 한 7문제에서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한 40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요. 이 감정평가론이 이게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지금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부분이 감정평가론하고 이 부분,
투자론 이 부분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는 좀 정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비중도 많고요. 비중도 많고. 근데 이것도 이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이 둘 다를 힘들어 할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를 힘들어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둘 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 파트가 이거예요. 요거. 둘, 셋, 넷, 여기 5. 이 5개 파트에서 둘 이상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파트 정도는 좀 소홀히 할지라도 나머지 4개는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홀히 한다고 해도요, 그 파트가 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감정평가론 중에서도 또 쉬운 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파트가 있거든요. 쉬운 파트는 좀 더 체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파트가 뭐라고요? 경제론, 정책론, 투자, 금융, 감정평가론. 이 경제론 중에서도 수요 공급이 중요합니다. 수요 공급 이론. 수요 공급 이론이 있고 시장 이론이 있고 경기 변동 이론이 있고 이런데 그 중에서 수요 공급 이론이 중요합니다. 자, 되셨죠? 자, 전반적인 그 내용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진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20페이지 이제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몇 페이지까지가 총론입니까? 총론이 37페이지, 37페이지가 아니고 32페이지까지죠. 32페이지까지가 총론이고요. 여기서는 뭐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죠. 이게 이제 바람직합니다. 총론이 분량이 많으면은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출제는 별로 안 되는데, 분량이 많으면은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이렇게 접어두세요. 그냥 이렇게 접어두세요. 그냥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눈길도 주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20페이지만 이제 부동산학이 어떤 과목인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보는 거고요. 바로 24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10년간, 최근 10년간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최근 10년에 한 문제 출제된 파트는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나오면은 찍는다. 잘 찍으면 돼요. 시험 치기 전에 제가 포크 좀 사드릴 테니까 잘 찍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아, 그래요? 저도 여쭤하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기호가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부동산학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중요도는 높지는 않고요. 이 부동산학이 뭔지는 좀 알고는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부동산학의 의, 정의, 뭐 의, 뜻 이런 뜻이에요. 뜻.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학문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동산학이 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당연히 부동산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공부할 때는. 근데 부동산에 대한 게 많잖아요. 부동산을 건축도 하는 것도 부동산이고 개발하는 것도 부동산이고 다 부동산인데 부동산에 대해서 뭘 연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이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이유를 생각해 보면 돼요. 생긴 이유. 부동산학이 민법같이 역사가 오래됐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역사가 수천 년이에요. 2000년이 넘습니다. 근데 부동산학은 역사가 불과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이 채 될까 말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동산학의 역사가 40년이 안 돼요. 40년이 안 돼요. 그만큼 역사가 짧아요. 자, 근데요. 들어보세요. 딴 데 가 계시지 마시고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든 무슨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필요하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필요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필요하게 됐느냐? 이게요.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도시 문제가 생겨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로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산업화에 의해서 땅은 부족하고요.
사람들은 수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생겨난 학문이 바로 부동산 학이에요. 이게 이런 토지 문제, 주택 문제는 어떤 한쪽 측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접근을 해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학문이 바로 부동산학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융합과학 이런 말 하잖아요. 융합과학. 여러 분야를 합친 학문. 예, 그런 것도 다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어떤 한쪽 측면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도 바로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학문이 기존의 학문들이 있었어요. 법학도 있었고요. 경제학도 있었고요. 건축, 토목 이런 학문들은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문제, 토지 문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되고요.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독자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이 독자적인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그 부동산학의 정의 보세요. 정의 보시면은 부동산학은 20페이지 맨에 있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 즉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며 그 부동산 활동을 바람직하게 전개하여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 이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토지 문제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계 개선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 관계 개선의 목적이 있는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 그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종합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요. 종합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모든 측면을 다 살펴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집을 삽니다. 집을 사면은 일단 뭐를 좀 중요시 하시겠습니까? 사람들마다 포인트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걸 중요시 합니까? 앞으로 집값이 오를까? 그렇지 않을까? 예, 그걸 감안해서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이런 거 살펴보겠죠. 이거 안 본다면 그거는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경제적인 측면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충분히 가격이 떨어졌느냐,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냐, 그리고 이 아파트를 샀을 때 관리비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적게 나오냐, 많게 나오냐, 이런 비용이라는 관점이라든가 가치, 가격이라는 관점, 이런 관점에서 따지는 건 어떤 측면을 살펴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투자론 같은 걸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수요 공급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측면만 보느냐?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다른 거 살펴보지도 않고 바로 계약해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계약해요? 그 집 안 찾아가 봅니까? 내가 살 집을 찾아가 보지 않습니까? 주변의 학교는 어떠한지, 좀 공원이 좀 있는지, 예? 또는 뭐 관공서 이런 데 좀 편리하게 돼 있는지, 예? 근처 시장은 가까운 데 있는지 없는지 장보기 편하게, 그리고 지금 이 집 상태가 수리를 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관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 안 쳐다봅니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쳐다보는 건 뭐예요? 기술적인 측면 살펴봐야 됩니다. 당연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주변 환경도 괜찮고, 이 관리 상태도 괜찮아. 앞으로 집값도 올라갈 것 같고, 급매물로 나와서 가격이 싸게 나와 있어. 그럼 무조건 계약합니까? 또 뭐를 떼봐야 되잖아요. 뭘 떼봐야 돼요? 등기부 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니, 우리가 집을 하나 사도 이런 걸 다 살펴보잖아요, 이렇게. 예? 집을 사도 이렇게 한다. 거래 활동, 부동산 활동 중에 거래 활동. 거래를 할 때 이거 다 살펴본다고요. 이것만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제1호 때 지금 뭐 아직 짓고 있는데 중간에 일부 오픈했잖아요. 이게 원래부터 허용이 됐었나요? 원래 안 됐었잖아요. 왜 안 됐어요, 이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예?
안전 때문에요. 어떤 안전? 그런 안전이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군사시설이에요, 거기가. 서울공항이. 군사시설에 군용기가 뜨거나 할 때 이게 활주로에 너무 서버리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돌 위험 때문에 이게 군사시설이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근데 왜 이게 허용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어떻게 허용됐어요? 활주로 각도를 틀었잖아요, 이렇게. 활주로 각도를 틀었잖아요.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면은 활주로에 부딪힐 우려가 있으니까 활주로 각도를 틀어서 법적으로 통과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안 됐던 걸 법적으로 통과하게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건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를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개발. 부동산 개발 활동. 부동산 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거 살펴봐야 돼요.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이 각도 트는 거는 누가 돈 부담하는 거예요. 활주로 다시 깔려면은 롯데에서 해야죠. 롯데에서. 그리고 거기 지금 롯데가 지금 있는 자리가 원래 그게 어떤 자리라고 합니까? 거기가 원래 한강 자리라지 않습니까? 한강. 거기가 원래 한강이 흘러간 강물이 흘러던 곳이래요. 거기가. 근데 거기를 이렇게 그 뚝을 한강이 흐르던 저쪽 안쪽으로 이렇게 뚝을 쌓아가지고 이쪽이 이제 물이 안 흐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바닥은 전부 다 모래. 10몇 미터까지인가 10미터까지인가는 하여튼 모래 집안이라면 주변이 모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래는 모래 사이가 이게 간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을 싹 파버리면 여기 있던 물들이 다 이렇게 쭉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격을 물이 채우고 있다가 물이 빠져버리면은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싱크홀이.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돈을 더 퍼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술적인 측면이고 법적인 측면이고 결국은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이거 돈 추가로 들고 이거 해결하려면 돈 추가로 들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돈 들였고 결국은 뭐예요 또 경제적인 것도 또 따져봐야지. 아무리 그렇게 돈을 퍼부어도 수익이 크면 하는 거죠.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런 거 다 본다고요. 이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항상 법, 경제, 기술, 법, 경제, 기술 세 가지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시험 칠 때까지 이 세 가지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법경기 이렇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본다는 점에서 종합과학이라 그래요. 종합과학.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구나.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용과학이라 그러죠. 응용과학. 응용과학. 응용이라는 말은 순수과학에 대응하는 말이에요. 순수과학. 순수과학.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나는 어디서 났으며 어디로 가는가? 막 이런 개똥철학 이런 철학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야 그게 무슨 밥 먹여주냐 이런 말 하죠. 밥 먹여주냐? 야 나 수학 몰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이런 수학 같은 거, 철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현실에 응용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학문을 순수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 탐구 자체가 목적인 학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연구하는 학문들 중에는. 근데 응용과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학문을 무슨 과학이라 한다고요? 응용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어디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응용과학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탐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리 대피다 가면 안 돼요. 오늘은 첫날이라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허용을 해드리지만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리 대피다 가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뭔가를 듣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앉아있는 이 자리,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죠. 정말 졸다 가면은 그날 도대체 뭘 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에요. 순수과학에 대응하는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요 과학이라는 단어에 오해하지 마세요. 이 과학이 실험실에서 하는 그런 비커 갖다 놓고 알코올 램프에 물 끓이고 이런 그 과학만 과학이 아닙니다. 어떤 체계적인 그 법칙성, 규칙성을 탐구하면은 모두 다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규칙성.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국제 유가가 왜 올라간다 그랬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현상들이 있죠. 어떤 규칙성. 그죠? 또는 여러분들한테 개인한테 질문을 했을 때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을 줄여요, 늘려요? 가격을 놓고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을 줄이겠죠. 그런 것들.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을 늘려요, 줄여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을 늘리겠죠. 이게 보통이잖아요. 아니 가끔가다 이상한 사람도 있기는 해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물건을 더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아니 가격표 10만 원 써붙여 놨을 때는 안 사다가 한 100만 원 써붙여 놓으면 사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회 현상은 예외적인 현상이 있기는 해요. 자연 현상은 저기 문 열어보세요. 뛰어내려 보세요.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죠. 이 자연 법칙에는 거의 예외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 법칙에는. 근데 그 사회 법칙, 사회 현상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예외적인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규칙성을 갖고 있죠. 이런 상당한 규칙성, 이런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면 전부 다 과학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규칙성, 그걸 탐구하면 사회과학.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규칙성을 탐구한다 그러면은 자연과학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일까요? 자연과학일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사회과학이다 이 말입니다. 사회과학이면서 응용과학이고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면 됩니다. 이 부동산학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되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봐주세요. 그리고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시면 돼요? 24페이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본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말 본론. 자, 이 정말 본론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